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가르침은 핵심을 찌르는 원칙들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그가 펴낸 책 중에서도 인간관계론, 자기관리론은 불후의 고전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처음 출간된 뒤 전 세계에서 1억 부 이상 판매된 최고의 인간관계 바이블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과 자기관리론, 책상 위의 데일 카네기입니다. 그동안 이 책들은 두꺼운 번역서로서 선뜻 읽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인간관계론과 자기관리론 두 권의 합본으로 만들어 데스크북으로 발매되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손이 닿는 곳, 책상 위에 두고 매일 읽으라. 자기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 믿으라. 그리고 실천하라. 그러면 친구를 만들고 상대를 설득하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고 말했는데요. 그 취지에 맞게 365일 만년인력 데스크북으로 만들어져 매일 한 페이지씩 시간 날 때마다 간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기본적인 방법,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방법,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방법, 행복과 평화를 불러오는 방법, 비판을 받아도 걱정하지 않는 방법 등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원칙과 삶의 조언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6가지 방법. 1.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2. 미소를 지어라. 3. 이름은 그 사람에게 가장 달콤하고 가장 중요한 언어임을 명심하라. 4. 잘 듣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어라. 5.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맞춰 대화하라. 6. 상대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라. 멋진 미소는 많은 것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능력이다. 세계적인 비즈니스맨이라고 평가받는 찰스 슈와브는 자신의 미소는 100만 달러의 가치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하는 능력은 그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원인이었는데, 특히나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버리는 그 멋진 미소는 그의 능력을 말해주었다. 프랑스 가수이자 배우인 모리스 슈발레를 만났을 때 나는 솔직히 실망했다.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그는 내가 생각했던 사람과 전혀 달라서 의아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가 환한 웃음을 짓자 화사한 햇빛이 구름을 뚫고 나오며 비추는 것만 같았다. 그 미소는 슈발리에가 아버지나 형처럼 목공일을 하지 않게 했고 유명인이 되게 했던 것이다. 미소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행동이 중요하다. 당신을 좋아하고 있어요.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당신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요. 라고 미소는 행동으로 말해준다.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가식적인 미소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지 않다. 미소는 아무도 속일 수 없다. 가식적이고 기계적인 웃음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진짜 미소,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미소는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어느 뉴욕의 백화점 인사 책임자가 말한 적이 있다.
채용의 기준은 심각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는 철학 박사보다 학교를 다닌 적 없더라도 사랑스러운 미소를 가지고 있는 소녀다라고. 성공의 비결은 타인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다. 해리 A. 오버스트릿 교수는 말했다. 행동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욕망하는 것에서부터 튀어나오게 된다.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상대방에게 강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혼자가 될 것이다. 너무나 가난했던 앤드류 카네기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시간당 2센트를 받았지만 결국은 3억 6,500만 달러를 기부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가 남달랐던 점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고려해서 이야기하는 방법뿐이라는 것을 일찍 깨달은 것이다. 카네기 아내의 여동생은 먼 곳의 대학에 다니는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자 걱정이 많았는데 카네기는 그 걱정을 한 번에 해결했다. 카네기가 직접 안부 편지를 쓰고 주신에 각각 용돈을 보낸다고 썼고 돈을 동봉하지 않았다. 두 조카들은 다정한 답장을 바로 보내왔는데 돈이 동봉되지 않았음을 궁금해한 것은 당연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어떤 일을 시켜야 할 때 잠깐만 멈추고 생각해 보라. 그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싶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모하게 덤벼들지 말고 이런 자문을 꼭 해보기 바란다. 인간관계도 예술이며 그에 관한 가장 멋진 충고 중 하나는 헨리 포드의 말이다. 성공의 비결이란 자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도 사물을 보는 능력이다. 너무나 쉽고 분명한 진리여서 누구나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진실을 외면하며 살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표현하라. 친구를 만들기 위해 왜 이런 책을 보고 있나? 친구를 잘 사귀는 이들의 비결을 연구해보고 따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가 누굴까? 아마 가까이 다가가면 그가 벌써 꼬리를 흔들고 있을 것이다. 쓰다듬어주면 펄쩍펄쩍 뛰면서 자기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온몸으로 표현할 것이다. 물론 그 속마음에 어떤 다른 목적이 없다는 것은 당신도 잘 알 것이다. 그는 당신에게 물건을 팔려고 하지 않으며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그게 바로 개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동물들도 뭔가를 하지만 개만은 유일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암탉은 달걀을 낳고 소는 우유를 짜게 하고 심지어 카나리아는 노래를 한다. 개는 그저 당신을 사랑할 뿐이다. 어릴 적 아버지가 사준 강아지 비티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나를 멀리서 보면 쏜살같이 언덕을 올라 껑충껑충 반갑게 뛰며 기쁨이 넘치는 소리로 지저대었다. 비티는 심리학책을 읽지 않았지만 축복받은 본능으로 알게 해 주었다.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오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부류를 말이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실수를 저지르며 사는 셈이다. 그런 노력은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그런 노력은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그러니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만을 찾을 뿐이다.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라.
웃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억지로라도 웃는 것이다. 휘파람을 불거나 콧노래라도 불러라. 둘째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해라.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 하버드대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행동에 감정이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행동과 감정은 같이 간다. 만약 자기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조절하게 되면 통제가 불가능할 것 같은 감정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즐거움이 없다면 자발적으로 즐거움을 만드는 최선의 길은 즐거운 표정을 짓고 이미 즐거워진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행복을 원한다. 행복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 우리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다. 행복은 외적인 상황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행복은 내면의 조건에 달려 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어떤 상황이며 어떤 지위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행복과 불행의 관련이 없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치고 두 사람은 똑같은 돈을 벌며 똑같은 권한을 갖고 있지만 한 사람은 불행하고 다른 한 사람은 행복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정신적 태도가 다르기 때문인 것이다. 끔찍한 더위 속에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쾌적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처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노동자도 있다. 셰익스피어는 말했다. 본질적으로 좋고 나쁜 건 따로 없다. 우리 생각이 어떤 것은 좋게 보고 어떤 것은 나쁘게 만든다. 가장 큰 역사적 교훈은 상대를 중요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 법칙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많은 친구들과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법칙을 어기게 되면 끝없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 법칙은 바로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다. 존 듀이 교수는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 인간 본성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음은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라고 했다. 우리가 동물이 아닌 이유는 그런 갈망이 문명의 세계로 이끌어갔기 때문이다.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이 인간관계의 원리들을 연구해 왔는데 결국 단 하나의 교훈에 이르렀다. 인간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가장 큰 욕망이 있다는 것. 3000년 전에 이미 페르시아 민족 중에 조로아스터라는 위대한 사람이 추종자들을 모아놓고 이것을 설파했다. 2400년 전에는 공자가 중국에서 이를 가르쳤다. 노자는 도교를 만들었는데 양치강 계곡에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했다. 부처도 예수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 겐지스 강가에서 이런 사실을 말했다. 그보다 1000년 전의 힌두교의 경전들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었다. 예수는 유대인들이 살던 돌의 언덕에서 제자들에게 강조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진정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가벼운 칭찬이나 아첨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인정을 원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온 칭찬을 받고 싶어 하고 특히 아낌없는 칭찬을 원한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보다 현명해지되 그 사실을 말하지 마라. 루스벨트 대통령은 모든 일이 75% 정도만 옳다면 최고의 기대치에 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인 그의 기대치가 그 정도라면 보통 사람들은 어느 정도가 되겠는가? 100% 중에 55% 정도만 확신을 가질 수 있어도 우리는 증권사로 달려가서 투자를 하고 돈을 벌고 요트도 사고 멋진 결혼식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55% 정도의 확신도 없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틀린 것을 지적할 자격이 없다. 사실 우리는 굳이 말로 지적하지 않아도 표정이나 말투로 상대가 틀렸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다. 꼭 말로 상대에게 당신이 틀렸다고 한다고 해서 상대가 당신 생각에 공감하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가? 절대 안 되는 일이다. 이미 말로써 상대에게 그의 판단력, 자존심에 일격을 가해버린 것이다. 그렇게 한 방 갈겨버린 다음 간태의 논리를 앞세워봤자 이미 상대의 동의를 구할 수는 없다. 이미 상대의 감정에는 상처가 나버렸기 때문이다. 말로 먼저 상대를 이기려 하지 말라.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입증해 보겠어 라는 말로 시작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더 똑똑하니 이걸 가르쳐 줄 것이고, 그러니 당신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것은 도전이다. 상대의 반감을 불러일으켜서 당신에게 덤비고 싶게 할 뿐이다. 어떤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상대가 모르게 하면 된다. 재치 있게 입증하면서 당신이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 된다. 영국의 위대한 시인 알렉산더 포브가 그것에 대해 말했다. 가르치지 않는 척하면서 가르쳐야 한다. 상대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잊고 있는 것이라고 해라. 체스터필드는 아들에게 말했다. 다른 사람보다 현명해져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현명하다는 것을 말하지 마라.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면 상대의 마음도 바꿀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틀린 말을 하고 있고 당신은 그가 틀렸음을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자주 틀립니다. 제가 틀렸으면 틀린 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우리 사실을 한번 들여다보죠. 라고 말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은 마법처럼 효과를 발휘한다. 과학자들은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 나는 북극에서 11년 동안 지냈던 경험이 있는 유명한 과학자이자 탐험가인 스테판슨을 인터뷰했었다. 그가 자신이 했던 실험으로 무엇을 증명하고자 했는지 물어보았다. 과학자들은 어떤 것도 증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실을 찾아내려 할 뿐입니다. 라고 답했다. 과학적인 생각이란 이런 것이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일이 없게 된다. 소모적인 논쟁도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도 공정하고 넓은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들도 역시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할 수 있다. 그런 태도는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나쁜 상황을 저절로 해결해 준다. 마음을 사로잡는 벌꿀 한 방울의 힘을 발휘하라.
이미 백몇십 년 전에 링컨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벌꿀 한 방울이 한 통의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는 옛날 격언은 진실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들을 당신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고 싶다면 당신이 그들에게 진정 진실한 친구라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마음을 사로잡는 달콤한 벌꿀 한 방울이 그 비결이다. 그것은 상대의 마음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능력보다 운이 좋았다고 말하라. 겸손해져야 한다. 자신의 성과를 뻥튀겨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 항상 정확한 성공 비결이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당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였던 콥의 일화를 보자. 콥은 재판장의 증인석에 앉게 되었는데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다. 콥 씨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가 맞지요? 콥은 이렇게 대답했다. 단지 분수에 넘치게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사실 전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다. 100년만 지나도 다 잊힐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별것 아닌 성과를 늘어놓아 다른 사람을 지겹게 만들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게 만들라. 생각해보면 당신은 그다지 자랑할 만한 게 없다. 제가 당신이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하는 주문이 있다. 언쟁을 멈추게 하고 서로 선의를 갖게 하며 상대가 내 말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주문이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당신 입장이라도 아마 틀림없이 당신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화가 잔뜩 난 사람이라도 쉽게 누그러지게 할 수 있다. 이건 빈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진심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상대의 처지에 놓여 있다면 그 사람처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알 카포네의 경우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자. 당신이 그와 같은 육체와 성격을 물려받았고 같은 환경에서 자라며 같은 경험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와 같은 처지에서 그와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신이 다람쥐가 아닌 이유는 당신의 부모가 사람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소라는 동물에게 입을 맞추지 않는 것이다. 지금의 당신이 지금의 모습으로 칭찬받을 근거는 없다.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사는 환경 속에 있기 때문이다. 어떤 완고한 사람이 말도 되지 않는 말을 늘어놓고 분노에 쌓여 있다면 그 역시 딱히 비난받을 근거도 별로 없다. 그는 그저 불쌍할 뿐이다. 그에게 공감하고 동정심을 가진다면 그는 달라질 것이다. 금주 운동을 열심히 했던 존 고프는 비틀거리는 주정뱅이를 보고 말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더라면 저기 비틀거리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다. 완벽한 사랑도 잔소리 앞에서는 오래 지켜지지 못한다. 사랑을 파괴하는 가장 끔찍한 무기가 바로 잔소리다. 잔소리는 뱀의 독처럼 사랑을 죽인다. 톨스토이 부부는 어떤 면에서 볼 때나 행복해하는 게 당연했다. 톨스토이는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인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같은 작품을 탄생시켰고 수많은 팬들이 톨스토이를 추종하며 그가 내뱉는 말들을 받아 적는 이도 있었다. 톨스토이 부부는 명성과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얻었고 두 딸을 두었으며 완벽하게 행복했다. 그런데 톨스토이가 어느 날부터 조금씩 변해갔고 자신이 쓴 위대한 작품들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으며 평화주의자가 되었고 전쟁과 가난을 없애자는 운동을 하였다. 젊은 날의 과거를 고백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땅을 나누어주고 청빈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밭일을 하고 스스로 자기 신발을 만들어 신고 청소도 직접 했다. 한 인간으로서 톨스토이 생애는 비극이었는데 그 원인이 결혼이었다. 아내는 사치를 좋아했고 명성을 더 높이고 싶었고 돈을 추구했다. 아내는 잔소리를 그치지 않고 톨스토이 작품들이 가져다줄 돈에만 관심이 있었다. 82세 톨스토이는 이 비극적인 결혼 생활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집을 나갔고 주검으로 돌아왔다. 나중에 톨스토이 부인은 자신이 끊임없이 남편에게 잔소리한 것을 깊이 후회했다. 남자는 여자의 외모에 대해 늘 칭찬해 주어야 한다. 로스앤젤레스 가족관계연구소 소장인 폴 포페노가 말했다. 배우자를 찾는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허영에 대해서도 기꺼이 좋게 말해주고 자신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어줄 사람을 찾는 것이다. 여성들이 잘 보이고 싶고 옷을 잘 입고 싶어 하는 노력에 대해 남성들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 길거리에서 한 커플이 다른 커플을 마주치는 경우 여성은 그 커플 중 남성을 보는 경우가 드물다. 상대 쪽 여성이 얼마나 옷을 잘 입고 있는지 등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본다. 98세에 돌아가신 나의 할머니는 그 연세에도 몇십 년 전 사진을 보시며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질문을 하셨다.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니? 라고. 자식의 얼굴도 잘 못 알아보던 할머니가 수십 년 전 자신이 입었던 옷이 궁금하셨던 것이다. 프랑스 남자들은 여성들의 드레스나 모자에 대해 찬사를 보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프랑스에는 5천만 명의 남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배우고 자란다. 다른 나라 남자들도 꼭 배워야 한다. 어제와 내일을 차단하고 오늘에 충실해라. 어제와 내일을 차단하고 오늘을 살라는 윌리엄 오슬러 경의 말은 내일을 위한 노력을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이 아니다. 내일을 맞이하는 최고의 방법은 열정을 집중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데 있다는 뜻이다. 그것이 미래를 잘 준비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는 주기도문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했다. 이 기도는 오늘 필요한 양식만을 바란다는 점이 중요하다. 내일 가뭄이 올 때를 대비할 양식이나 미래에 내가 직장을 잃게 될 경우 먹고 살 양식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저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한다. 오늘 주어진 빵이 우리가 실제 먹을 수 있는 빵이다. 오래전 돈이 한 푼도 없던 철학자, 예수가 힘든 사람들 앞에 서서 가르침을 주었는데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졌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지어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의 가르침을 거부해 왔다. 내일을 걱정해야 한다. 가족을 위해 보험을 들어야 하고
노년을 대비해 저축을 해야 한다. 남들보다 앞서려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한다. 라고 말한다. 당연히 내일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세심하게 계획하고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사소한 일을 신경 쓰기에 우리 삶은 너무 짧다. 영국의 수상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사소한 일에 신경 쓰고 있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라고 했다.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모루아는 이 말에 큰 영향을 받았다. 디즈레일리의 말은 제가 겪었던 수많은 고통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게 했다. 우리는 무시해버려도 될 사소한 일 때문에 속상해 한다. 지구상에서 고작 몇십 년을 살다 갈 인생인데 머지않아 잊게 될 걱정이나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다. 가치 있는 행동과 감정, 원대한 생각, 진정한 사랑, 오래도록 남을 일에 시간을 바쳐야 한다. 사소한 일 따위에 신경 쓰기에는 우리 삶은 너무 짧다. 고대 아테네의 유명한 정치가 페리클레스가 이미 2400년 전에 한 말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어. 평균의 법칙을 적용하면 걱정의 90%는 없어진다. 나는 성장기의 걱정이 정말 많았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벼락 맞아 죽을까봐 두려웠고 형편이 어려워져서 굶주릴까봐 걱정이었다. 죽어서 지옥에 가면 어쩌나 싶기도 했고 동네에 큰아이가 겁을 주면 더 무서웠고 내가 아는 체를 하면 여자아이들이 나를 비웃을까봐 걱정했다. 나와 결혼하려는 여자가 없으면 어쩌나 싶었고 늘 어떻게 하나 걱정이었다. 어른이 되어 내가 어린 시절 걱정했던 문제들 중에 99%는 실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번개를 무서워했지만 한 해 동안 번개에 맞아 죽을 확률은 31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았다. 이런 걱정들은 어렸을 때나 하는 걱정이지만 성인들도 말도 안 되는 걱정을 많이 한다. 걱정으로 한숨 짓지 말고 평균의 법칙을 적용하여 내 걱정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본다면 걱정을 90% 줄일 수 있다. 세계적인 보험사인 노이즈사는 실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해서 큰 돈을 번다. 재난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내기를 걸면서 보험이라는 이름을 쓴다. 그러나 평균의 법칙은 맞다. 노이즈가 2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고 인간의 심리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재난에 대비해 보험을 들지만 평균의 법칙으로 따져보면 그런 재난은 쉽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말이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 나는 한쪽 손가락이 4개다. 어린 시절 타락에서 내려오다 못에 걸리는 바람에 손가락이 잘린 것이다. 나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고 무서운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왼손 손가락이 4개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 몇 년 전에 사업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왼손이 없었다. 그는 한쪽 손으로 살아가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바늘에 실을 꿰맬 때 말고는. 물론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을 겪었고 그 때문에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 인간은 놀랄 만큼 빨리 적응하고 대범한 사람은 그 상황 자체를 잊기도 한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성당 유적에 쓰인 이미 그러니 어쩔 수 없다라는 글귀가 있다. 나의 손가락도 그 남자의 손목도 이미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살다 보면 이미 그렇게 된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 그 상황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며 더 많은 일을 하든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하고 신경 쓰고 인생을 망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미 그렇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라. 그런 태도는 모든 비극을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이다. 바꿀 수 없으면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으면 용기를 내라. 자동차 타이어는 도로에서 많은 충격을 받으면서 버틴다. 타이어 제조업자들은 처음에는 충격에 저항하는 타이어를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조금 쓰다가 타이어가 찢어져서 버려야 했다. 그 후에 충격을 흡수하는 타이어를 만들었더니 재기능을 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삶이 험하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충격을 흡수해버리는 방법도 배워야만 좀 더 편안한 행로를 갈 수 있다. 충격을 흡수하지 않고 저항한다면 버드나무처럼 휘어지지 않고 참나무처럼 버틴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수많은 내적 갈등에 시달리고 긴장하고 걱정하다가 탈이 날 것이다. 심지어 견디기 힘든 현실을 부정하고 자신의 상상 속 세계로 도피한다면 몸도 정신도 온전치 못하게 될 것이다. 전쟁 중에 공포에 질린 수많은 군인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거나 그런 압박감 속에서 못 견디고 무너진다. 나는 지난 8년 동안 걱정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쓴 책과 잡지, 기사 등의 모든 자료를 읽었다. 그 중에서 발견한 최고의 조언이 있다. 어디든 베껴 써서 붙여놓고 늘 읽기를 바란다. 주여 저를 평온하게 하셔서 바꿀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게 하시고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즐거운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건강도 되찾는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다시 기쁨을 되찾고 싶을 때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된다. 마음도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달라질 수 있다. 진심에서 나오는 미소를 활짝 짓고 가슴을 쫙 펴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라. 휘파람을 불거나 콧노래도 좋다. 그렇게 보면 윌리엄 제임스의 말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행복할 때 하게 되는 행동을 억지로 해보면 신체적으로 우울하지 않게 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자연의 진리다. 긴 병으로 고생하던 잉글러트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다. 온갖 합병증과 고혈압까지 심해 사망 선고를 받았다. 그는 침울한 기분이 되어 우울증에 빠졌고 가족을 괴롭혔다. 어느 날 자신이 1년을 더 살 수 있는데 그 기간만큼은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윌리엄 제임스의 말처럼 했다. 아무 일도 없듯이 행동하고 억지로 쾌활해지려고 했다. 갈수록 기분이 나아지는 것을 느낀 그는 기분 좋은 척하는 것만큼 실제로도 좋아진다는 것을 알았고 몸 상태는 좋아졌다. 죽는다는 패배감을 벗어던지니 몸이 스스로 치유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 같았다. 즐거운 척 행동하면 용기를 내는 긍정적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것은 생명까지 구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자신과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가? 오늘 하루만큼은 계획대로 행복하게 살아라. 나의 오직 오늘 하루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1. 오늘 하루만은 행복하게 지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하다 라는 링컨의 말은 진짜다. 행복은 우리 안에서 나온다. 2. 오늘 하루만은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고 가족, 일, 행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나 자신을 맞추겠다. 3. 오늘 하루만은 내 몸을 잘 돌보겠다. 운동을 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완벽한 기계로 만들겠다. 4. 오늘 하루만은 정신을 단련하겠다. 도움되는 것을 배우고 나태해지지 않겠다. 5. 오늘 하루만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것이다. 6. 오늘 하루만은 유쾌한 사람이 되겠다. 밝은 표정을 짓고 어울리는 옷을 입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겠다. 7. 오늘 하루만은 삶의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 들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데 집중하겠다. 8. 오늘 하루만은 매 시간 해야 할 일을 적어두고 철저하게 따르지는 못하더라도 계획은 세우겠다. 9. 오늘 하루만은 30분이라도 혼자 조용히 쉬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하겠다. 10. 오늘 하루만은 두려워하지 않겠다. 불행할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겠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은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